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구려 정말 위대한 나라죠. 예,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연대표 그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교재는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주요 왕별 연대기, 이 연대기는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제가 다뤄놓은 것이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동명왕 고주몽, 고구려 건국을 했다. 졸본에 도읍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유리왕 때에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태조왕이에요. 태조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조왕 2세기 때죠. 활발한 정보 활동에서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을 공격했다. 공격만 했다는 거예요. 공격만. 어찌됐건 정복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격만 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 지난 시간에 했던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을 했다. 오부족 돌아가면서 하다. 그러면서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형제 세습을 했다. 이 형제가 부자상속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부 체제로 갔다라는 거, 요 태조왕. 그래서 태조왕이 사실은 말이에요. 요거 하나 해놓고서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중앙집권에 뭐를 마련했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초를 세웠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무슨 일을 했느냐? 요 귀족들, 이제 뭐 나머지 있었던 게르부 고씨 말고도 이제 다른 부족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행정구역으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부로 개편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행정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부예요. 서울도 5개, 지방도 5개 이렇게 나누더라.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 진일보하죠. 그래서 부자상속으로 갔다. 부자상속.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 당시 재상이었던 누구? 을파소로 하여금 진대법을 하게끔 딱 했던 것이죠. 자, 이 진대법. 고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드뭅니다. 그럼 진대법은 어떠한 제도냐? 여러분들, 진대법.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에요.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에요. 즉, 봄에 대여해주고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봄에 곡식이 너무 없어요. 봄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 이제 곡식을 모아놓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자를 갚게 해서 가을에 갚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 나오는데, 동천왕 서한평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한평을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요지예요. 네, 야우어 요령 지방에 있는 요지예요.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이렇게 있다. 미천왕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낙랑군을 축출했다. 몰아냈다라는 거죠. 낙랑군을 축출했다라는 거죠. 낙랑군. 한사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낙랑군이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미천왕 이전에 이 고구려가 얼마나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싶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가 나와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어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그 일화가 있죠. 그만큼 고구려는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쟤네들하고 중국에 있는 애들이랑 안 싸우면 어때? 안 싸우면? 안 싸워도 별일은 안 일어나요. 안 싸워도 별일 안 일어나요. 굳이 쟤네들이 여기까지 뭐 고구려에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강하지 못하면 곧 약해지게 되면 오히려 침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 태조왕 때도 요동을 공격을 하고요. 공격하죠. 공격. 그 다음에 동천왕 때는 서한평, 요동으로 가는 그쪽 서한평 공격. 물론 공격만 하고 차지하지 못하죠. 근데 미천왕 때 들어가면 서한평을 점령을 합니다. 낙랑군 몰아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요동지방 이 지역이 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철광석이 풍부했기 때문에 철광의 요지입니다. 철광의 요지. 우리가 요동지방이 어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잖아. 기억하는. 그 철광석이 엄청나게 묻혀져 있어요. 자원의 보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네. 그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다? 미친 거 아니냐? 중국은 또 공격해. 근데 왜 이겼어? 우와! 미천왕. 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국 원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4세기 때에 고국 원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낙랑군을 몰아내고 딱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호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더욱더 고국 원왕은 아버지 미천왕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세력하고 각을 잡았어요. 이때 전연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이 분열기예요. 5, 16국. 예. 전연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전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연 그러니까 무슨 욕하는 것 같아요.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미천왕의 묘소를 파헤쳐서 시신을 인질로 잡고 왕비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5만 명의 고구려인들도 잡아가게 되는 거죠. 미천왕이 싹싹 빕니다. 고구원왕이 싹싹 빌어요.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처럼 이 중국 쪽으로 번져나갔던 계획을 고구원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접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백제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다고? 근초고 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근초고 왕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다? 원한에 사무쳤다 해서 고국 원한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누구? 소신을 갖고 소수림 왕이 등장한다. 여러분들이 고국 원왕이니 소수림 왕이니 이런 왕의 호칭이 왜 생겼냐면요. 이 묻힌 무덤, 그 무덤이 어디 그 동네를 얘기합니다. 동네 명칭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소신을 갖고 있어요. 전쟁은 이제 그만하자. 국가를 다시 새롭게 보다 나은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를 하자.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한다 해서 태학을 설립을 딱 하죠. 중앙에 태학을 딱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율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한다라는 거죠. 소수림왕이 이러한 얘기들을 딱 했는데 불교가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전진으로부터 들어와요. 전진. 전진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전진. 예, 연예인 전진이 아니라 이 진 나라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진이니 좀 있어 나오면 뭐 동진이니 이렇게 했는데 중국 애들이 진이라는 나라 호칭 쓰는 걸 좋아했나 봐. 진시 왕제의 진자도 이 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진인데 왜 전진이니 이렇게 하냐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상식적인 건데 제가 지도 한번 그리고 훅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충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5개의 오랑캐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흉노, 선비, 저, 강, 갈. 그래서 5개의 오랑캐다 해서 오호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이쪽으로 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삼국지 배웠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나는 삼국지.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이 삼국지의 주인공은 사실 유비지만 누가 삼국을 통일하죠? 그 조조가. 그래서 조조가 이제 위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위나라 사람인데 이
조조의 위 그 뒤에 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이 딱 통일합니다. 삼국을 딱 통일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얘네들이 오랑캐들이 무서워서 여기서 남쪽에 양쯔강 무역으로 강남으로 이 진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 거를 동진이라고 불러요. 같은 나라예요. 그럼 얘는 옛날에 있었던 진이다 해서 전진이라고 합니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놓고 봤을 때에 여기 고구려랑 가깝죠. 그래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백제는 여기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명칭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해만 딱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딱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가 체제가 여기에서 정비가 다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 정복군주입니다. 북쪽에 숙신, 후연 등을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만주지방 다 차지하는. 이 드럼을 만주지방 다 고구려 거, 야 신난다, 응?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라를 구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 신라를 구원했어요. 군사 5만 명을 보내죠.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내몰 마리간이 부탁을 해서 신라를 구원합니다. 군사 5만 명을 쭉 보냈는데 5만 명 뭐 주력 부대 다 보냈겠어요? 아니죠. 뭐 남의 나라 도와주러 가는데 뭐 주력 부대 보냈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5만 명 정도 쉽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국방력이라든가 국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은 정복을 갈 때 거의 자기가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같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무랑 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강 이북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더라.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딱 가더라.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호명 그릇이에요. 이 호명 그릇이 나왔다 해서 신라의 경주에 이 무덤이 뭐라고 부르냐? 호총이라고 부르거든요. 호총? 호명 그릇 바닥, 거기 우리 교재에 그림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바닥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릇이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 때 만들어진 그릇이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연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호라는 거는 연자가 이 해의 연자예요. 어떤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연호를 딱 짓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유명한 대로 2002년 뭐를 했죠? 월드컵을 했죠? 그러면 월드컵의 해, 그러면 이게 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기념을 해서 연수를 세는 거예요. 월드컵의 해 원년, 월드컵의 해 1년, 월드컵의 해 2년, 2년 지나고 나서 2년, 그냥 3년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이게 연호라고 하는데 이 연호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중국에 있는 황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황제가 연호를 세우면 그걸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 달력이죠. 그러니까 날짜를 세는 기준이 됐었어요. 근데 연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중국하고 대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연호 만들었다가 중국하고 싸움도 할 수가 있어요. 섣불리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광개토 대왕이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본인을 영락제라고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나라 때, 명나라 하면 조선 정기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 명나라 때 가장 잘 나갔던 임금이 누구냐면 영락제예요. 영락제. 정화라는 황관을 시켜가지고 서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보내죠. 그러면서 조공국가를 늘리죠. 그러니까 영락이라는 것도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호칭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등장을 합니다. 장수왕이 딱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제위관이 80년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장수왕.
몽골 고원과 중국 동북평원을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남북쪽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5, 16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남북조가 되는데 남북쪽은 뭐냐면 여기에는 북쪽 지방의 화북 지방은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워요. 여기 이제 동진이 있고 중국에도 원래 한족이 세운 얘네들이 있고 근데 여기 중에서 얘네들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이 5, 16국들을 정리를 딱 합니다. 즉 북쪽에는 위가 있고 남쪽에는 진이 있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거를 장수왕이 잘 서로 견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견제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면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자기 조상 누구의 왼수를 갚습니까? 고국 원왕의 왼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누굴 죽여요? 계로왕을 죽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것으로 인해서 백제는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겨요? 네, 웅진 공주로 짠 올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는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충주 지방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에 가본 적이 없지만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답사를 딱 여기 갔을 때 보니까 중원고구려비 정말 그냥 시골길, 충주 가는 시골길에 정말 허접하게 딱 돼 있어요. 허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문화재 뭐 지금은 잘 돼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긴 내 땅이야 라는 어떤 경계석을 말하는 것이죠. 경계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업적까지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광개토 대왕능비를 딱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능비를 딱 만들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광개토 대왕능비. 자, 그러면 약간의 지도로 고구려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뭐 지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큰데 충성충. 자, 여기 있는 강이 뭐라고요? 야오허죠. 야오허. 여기가 요동, 여기가 요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철강지대라고 얘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만큼 이렇게 되면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강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죠. 남쪽에서 이렇게 오는 남한강, 양수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는 이 북한강 요쪽까지 점령을 딱 하고요. 장수왕 때는 남한강 지역까지 여기 태백산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강 지역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고구려의 영토가 되더라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이 지역에 고구려의 문화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중국 애들이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동북공정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히 이 고구려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수나라, 당나라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수나라에 140여만 명의 그 인원들이 을지문덕, 살수대첩 거기 뭐 살수대첩에서 다 죽은 건 아니겠죠. 그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612년도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참패를 당해요. 살아 돌아간 사람들이 약 4,0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14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뭐예요? 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데리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구려 원정 끝나고 수나라는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 당태종이 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안시성 싸움 여기에 들어오는데 당태종은 당나라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임금이에요. 당태종 때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이 됐어요. 삼성육부라든가 정치제도의 삼성육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율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태종 때 정비가 됐어요. 이 정비가 됐던 당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흡수하면서 뭐 발해까지 포함해서 흡수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 비슷한 것이 주변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뭐 한자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뭐 율령이라든가. 그러니까 영토 확장도 제일 잘했죠. 당태종이. 원래 자기가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이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아버지가 이 세민이를 왕으로 앉히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요만한 함에다가 다음에 누구를 하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왕이 죽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래 열어봤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죠. 넓히고 부유한 국가가 되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죠. 뭐 장안의 화제다. 장안의 화제다. 이 장안으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당태종이에요. 신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안시성에서 싸우죠.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이 실명당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뭐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 정확한 것은 당태종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고구려는 쳐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크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남의 나라 역사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처가 굉장히 크죠. 근데 지 나라 역사로 만들면 그렇지 않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국인들을 괴롭혔던 뭐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발해가 우리의 역사가 될 경우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영토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토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기분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쪽에 보게 되면 영량왕 등장합니다. 영량왕. 요때 이제 온달 장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처 612년도에 영량왕 때에 고구려의 역사책이 나오는데 신집오권이라는 역사책이 나와요. 600년도에 신집오권이라는 역사책이 나와요. 이 신집오권은 예전에 나왔던 유기백권이라는 고구려의 역사책이 있는데 누굴 시켜서 이문진을 시켜가지고 백권이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소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디선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을 이걸 팔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판다라고 그러면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겁니다. 대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광개토 대왕님비죠.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님비. 제가 이거 또 보여주는 이유는 광개토 대왕님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사람의 크기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호명 그릇입니다. 호명 그릇. 광개토 대왕과 관련되어 있고 고구려와 신라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호명 그릇이고 이것이 이제 충주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이 세웠던 여기는 내 땅이야. 중원 고구려비.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최대 영역이죠. 고구려의 최대 영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의 Q1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나가가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고구려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냥 느낌만 딱 봐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화살 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냥한다 해서 수렵도예요. 수렵도. 이거 딱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같아요? 말 타고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디 같아요? 고구려죠. 네. 참고로 그 독일의 그 아주 저명한 방송국에서 그 얼마 전에 방송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이 훈족 있잖아요. 이 서양 로마를 멸망시키고 서양을 고대를 끝나게 하고 중세로 이끌었던 이 훈족의 뿌리는 누구인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훈족의 뿌리가 우리다라고 정의를 내렸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동유럽에서 발견된 벽화에 고구려의 이것과 거의 비슷한 벽화가 발견됐어요. 네, 참고로 알아두셔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마디 할 때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수렵도고 이 수렵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용총이라는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이 무용총에서 수렵도만 나왔느냐? 아니죠. 무용도도 나왔어요. 무용도. 이 댄스. 그래서 한쪽 벽에는 이런 그림이 있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댄스하는 그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용총이. 네. 요 무덤 양식이 왜 이런 무덤 양식이 되는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그림은 바로 어디다? 고구려다.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아니죠? 어디입니까? 전진이죠. 전진. 네, 전진하라. 지배 세력은 부여계통의 이주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거 백제죠? 백제? 아니다.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었다. 아니죠. 부역의 유의민이고 건국을 주도한 세력. 이 말은 어디예요? 백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니다. 여러 세력 집단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적 통합이 비교적 늦었다. 통합이 제일 늦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신라예요. 통합이 아예 안 된 국가는 어디예요? 가야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제일 통합이 빨랐던 데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도 같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두 번째 문제. 여기 딱 보니까 어디 영토가 제일 넓어요? 고구려 영토가 제일 넓죠? 예.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장수왕까지.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기 고구려의 전성기 때입니다. 자,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그렇죠.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5세기 장수왕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렇습니다. 신라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어 백제에 대항하였다. 신라와 고구려가? 아니죠. 백제와 신라가. 그래서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갔던 그때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고구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바로 뭐였을까요? 저 드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것이 고구려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우리가 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찬란한 백제에 대해서 또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